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성별 소유에 따른 낙태 예방 정책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직접적인 관찰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확산시키는데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이 아닌 경우에는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온라인 상황에서 어떤 강의를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국가, 가족, 여성, 아동에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그 주제를 가진 그 강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공공정책의 이해입니다. 공공정책의 이해. 여러분들이 국가, 아동, 가족, 그 여성들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또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오늘 그 주제는 이제 공공정책의 이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그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척 고마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정책은 보통 대학에서 한 학기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짤막하게 한두 시간 이내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10월 15일 날 또 한국에서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마주할 그런 시간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나마 또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 때 여러분들과 또 관련된 문의나 궁금사항, 지혜사항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해 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한대학교의 국제개발협력과의 정우영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그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국에서 국제개발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국제연구기관인 KDA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한국의 대표적인 그 무상원조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코이카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이집트, 파라과이에서 칸츄리 디렉터를 했고요. 또한 코이카 있는 중에 또 우리나라 그 총리실에 파견돼서 우리나라 ODA란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요. 이 공적 개발 원조의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이카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신한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학생들에게 국제개발 협력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락처는 앞 밑에 보시다시피 이 전자메일로 혹시 여러분들 궁금사항이나 질의사항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정책의 중요성, 왜 공공정책이 중요한가. 그 두 번째는 정책의 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의 분석, 그리고 네 번째는 정책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이런 일련의 정책 그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공공정책의 중요성인데요. 일단 공공정책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정책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떠한 공공적인 프로그램이죠. 파브릭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가 정부죠. 가버먼트입니다. 정부가 이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동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가버먼트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 대상은 결국은 공적인 문제다. 공공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행동 방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선 일단 정책은 legal authority, 법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한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 이외에 다른 민간이나 NGO나 다른 부분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권위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그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한다. 그런 첫 번째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이런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셜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 방침이 바로 공공정책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개인의 흡연이나 이런 실험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였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흡연이나 이런 그 실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흡연과 이런 실험 문제도 결국은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정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게 그 정책의 그 정부의 의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결과가 실현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책의 특징은 정책 효과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 미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또한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또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특정한 집단을 목표로 해서 수립을 했다 할지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의도하지 않는 또 다른 결과가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의 종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이렇게 유형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기능과 성격, 특성을 가진 것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그룹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그 공통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크게 이 정책의 효과성과 임팩트, 영향을 중심으로 약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분배적인 정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그 사회적인 집단에게 어떤 특별한 서비스나 어떠한 그 베네핏, 혜택이나 기회나 권리를 제공하는 이런 정책을 바로 이제 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런 R&D라는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수출 산업에 어떤 재정적인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바로 이제 배분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분배 정책인데요. 정책이 그 조세를 통해서 그 다른 그 집단들에게 어떤 소득이나 그다음 부와 어떠한 재산이나 어떤 권리를 이전하는 양도하는 그런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랍니다. 그 고려할 사항은 이러한 정책 타겟, 이런 정책 대상이라는 것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그룹, 집단을 얘기하죠. 주로 수혜자가 좀 될 텐데요. 이러한 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룹의 계층 간의 어떤 차이점을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이런 조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부와 소득과 어떤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진세를 설정하는 거죠. 그만큼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또 세금을 또 많이 부과한다는 그런 누진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든가, 그 다음에 렌탈 하우징 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그 집이 집 소유가 어려운 그런 계층들에게 정부가 어떤 재분배 정책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정책인데요. 이 규제정책도 정부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인데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나 어떤 그룹들에게 권리나 어떤 행동을 리스트릭트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라이선스 같이 정부가 인허가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품질을 표준을 규정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품질 규정에 못 미치는 제품이나 기업들은 거기에 해당 그 경쟁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구성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컨스티튜언트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적인 시스템의 구조와 어떤 운영을 마련하는, 설정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구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이 바로 구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정책의 유형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정책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은 개입을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또 해결을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개입의 중요성으로는 첫 번째, 이런 그 개인적이 아닌 그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그리고 보충하고 해결하자는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요. 일단 정부가 시장에 마켓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경쟁적인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시장 실패, 마켓 페일러라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개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입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켓 페일러, 시장 실패 개념을 여러분들 꼭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장 실패가 정부 개입에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크게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공공재라는 그런 공공재의 그 속성, 그리고 외부 효과의 존재, 외부 효과의 존재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불공정한 불경쟁이 경쟁되지 않은 그런 시장.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공공재를 아시나요?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공원,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인데요. 이런 공공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라이벌리입니다. 난 라이벌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합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그 비경합성이 있는,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경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그 비경합성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또한 비배제성이랍니다. 비배제성. 이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사용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그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임승차들을 막지를 못한다, 어렵다. 그런 뜻에서 이런 비배제성이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재 중에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비 있습니다.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등대에서 빛을 비추는데요. 첫 번째, 그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한 선박이 등대의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그 빛이 또 다른 선박이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추는 거를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그 선박들이 다 등대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경합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비배제성인데요. 어떤 선박이 등대의 불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선박들도 무료로 사실은 등대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등대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어떤 배라도 등대 빛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의 특성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에는 이런 공공재가 그런 사회가 요구할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죠. 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재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시장에 뛰어들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결국 개입을 해서 이런 공공재 수급을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효과의 존재입니다. 외부 효과 존재인데요. 일단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혜택과 그다음에 피해를 주는 그런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 그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드라마가 촬영이 돼요. 영화가 촬영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영화 촬영지로서 유명해진 그 지역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관광을 하러 올 수도 있고요. 숙박이나 이런 음식점이 또 활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효과가 바로 이런 기대되지 않은 그런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과학자가 기초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기초 연구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결국은 기업에 또 돌아가는 셈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외부적인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외부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효과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길거리 흡연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은 건강에 폐해될 수도 있지만 또 그 폐해가 다른 같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안겨다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내가 공장을 만들어서 가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든가 그다음에 오염이 발생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지역사회를 또 오염시키게 될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러한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그 의도되지 않은 베네핏을 제공해주는 그런 개인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게 된다면 결국은 그 베네핏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그 외부 그 비경제적인 효과를 안겨다 주는 공장이나 이런 길거리 흡연자에게는 일종의 과징금을 물린다면 결국은 그 폐해를 야기시키는 행동 이런 걸 더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시장에 맡겨 둔다면 이런 외부 경제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디비주얼 핸드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적인 효과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전한 경쟁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초 경제학을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 바로 아실 텐데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무한한 공급자와 무한한 소비자가 있어서 적절하게 그 공급이 조절되며 또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체제의 시장 메커니즘인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독점과 과점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공급자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격은 높게 되고 또한 공급량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경쟁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 시장을 결국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시장에서는 그런 효과적인 그 자원의 그 배분이 결국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보의 문제인데요. 정보가 일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무한정으로 많다. 그래서 소비자나 어떤 공급자나 충분히 정보를 활용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체제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현실로서는 사실은 이런 정보가 굉장히 insufficient하죠. 많지 않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그 비대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보들이 결국은 그 마켓, 그 시장 체제가 결국은 적절하게 기능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러한 그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정보의 대칭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적게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생산한다든가 이러한 또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정책 과정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정책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젠다가 세팅이 되면 결국은 이제 정책을 형성을 하게 되죠. 형성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인 아젠다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만이 사회 문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그 정책을 우리가 형성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책 이슈나 어떤 그 정부 아젠다를 설정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책 형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정책 형성이라는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이런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 누군가 본다면 일단 공식적인 참여자는 일단 당연히 행정부는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대통령도 공식적인 참여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정책을 형성을 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의 주체는 일반적인 주체는 이그젝티브죠. 행정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공식적으로 이런 정책 형성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이익그룹, 압력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그다음 매스미디어라든가, SNS라든가, NGO, 이런 조직이나 단체들도 비공식적으로 이런 정책 형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젠다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를 본다면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고 또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일종의 사회적인 또 이슈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이슈가 어떤 공공의 의제로 설정이 되고 또 그것이 가버먼트 그 아젠다로 설정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흡연이라는 문제도 과거에는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의제로서 어떻게 하면 흡연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정부 아젠다로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아젠다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책 결정 모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형성을 할 때 어떠한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형성하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해왔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모델입니다. 합리적인 모델. 그래서 사람은 모든 가능한 그 대안 중에서 가장 베스트 디시전,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어진 그 제약 요건 안에서 어떤 합리성과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코노미맨, 경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경제 인간은 매우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경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합리성은 보통 두 가지의 합리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나 결과의 합리성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합리성과 두 번째는 과정적인 합리성, 절차적인 합리성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젠다를 선택하고 있는 과정이나 그 절차에 대한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절차적이나 과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면 그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합리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만족 모델입니다. satisficing 모델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최선의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모델은. 그 근거로서 합리성이라는 건 우리가 bounded rationality예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거는 불완전하고 항상 제약적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 모델은 결국은 이런 합리적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성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인간보다는 결국은 관리인간, 어드미니스트리티브 맨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공되고 있는 정보도 사람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다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만족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정책 결정 경향일 수밖에 없죠. 최적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법이라고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개혁이나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그 밖에 사람이 어떤 결정이 만족하다라 하면 그 사실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또 그런 또 비판점도 존재를 합니다. 세 번째 모형은요, 점증 모형입니다. 인크리멘탈 모델이라고 합니다. 점증 모형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대안적인 선택권은 부분적이고 순차적으로 결국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형이 점증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 상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반혁신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정책 결정은 결국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분적이면서 순차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한계점이 있는데요. 만약 기존에 어떠한 존재하고 있는 정책이 없거나 그리고 또 성숙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걸 적용하기 어렵죠. 과거에 선례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이 모델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혼합 탐사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믹스트한 어떤 혼합된 그런 타협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모형과 점증적인 모형을 같이 혼합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을 두 단계로 나누는데요. 근본적인 결정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결정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혼합해서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두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상태를 잘 진단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혼합 탐사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비판점은 결국은 이런 합리적인 모형과 이런 점증 모델을 같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최적의 모델인데요. 옵티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책 결정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어떤 성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 그런 그 모델을 그 최적화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적인 그런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관,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자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창의적인 이런 판단 능력이 결국은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적의 모델의 또한 단점은 자의적으로 이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한 이런 초합리성이란 이런 그를 정당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모델인데요. 엔터프라이즈 모델인데요. 이제 정책 결정을 또 기업이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는 게 있는데요. 소업이라고 하죠. 또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어떤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어떤 복잡한 과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모델이 바로 기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모델을 그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비판적인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이런 어떤 과정이나 표준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정책 현장에서의 특수성은 사실은 또 무시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동적이고 굉장히 변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행정 현장에서 똑같은 절차와 원칙만 적용한다면 또한 이런 구체성이 또한 무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모델을 행정의 어떤 조직에 일단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또 비판적인 시각도 우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모델은 정책의 창의 모델인데요. 이런 정책은 그 기대하지 않은 그리고 우연한 그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어떠한 그 의도되고 계획된 합리성보다는 어떠한 그 기대되지 않고 우연한 그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바로 기회의 창이 갑자기 열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정책의 창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베지 캔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쓰레기통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통 모델은 이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확실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와 또 해결책, 그리고 선택의 기회, 그리고 참가자 이런 네 개의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쓰레기통처럼 같이 움직이다가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서 만나서 결국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모델이 이제 쓰레기통 모델인데요. 이렇게 기회체험 모델도 이런 통 모델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회의 창을 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러면 결국 이게 바로 폴리시 엔트러프너입니다. 정책 기업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엔트러프너라는 그 개념 여러분 아실 텐데요. 슌페터 오스트리아의 어떤 그 철학자죠. 슌페터가 결국은 창안한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인 파괴를 주도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슌페터는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 기업가도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롤 오브 폴리시 엔터프러너 정책 기업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결정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어떠한 그 정부가 그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아젠다나 문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들이 주로 이러한 그 문제나 아젠다를 주로 감추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실을 감추고 그리고 또 권력을 통해서 억누르고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이슈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에 필리버스터라고 있죠.
어떤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국회 필리버스터도 이렇게 정책 결정 그 자체를 가로막는 어떤 의사결정, 비의사결정 모델이다. 이렇게 그런 사례로서 이런 국회 필리버스터가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정책 결정 모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인 정책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